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 공급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산소 공급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산소 공급원으로서 이제 가능한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와 그리고 일반적인 공기 같은 것들을 이제 산소 공급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공기와 산소와는 이제 별개로 이제 위험물 같은 경우 있죠.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면 바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의 분류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험물의 성질이 바로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그죠? 그래서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들을 이제 모아주는 거예요. 산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들은 이제 질산 나트륨 같은 것들이 바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연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반응성 물질이 있고, 그리고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화성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을 산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것이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성 가스 또는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 대표적인 것들이 산소, 불소, 염소, 그리고 오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연성 가스 또는 조연성 가스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입니다. 공기, 압축 공기 이런 것들도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범위입니다. 연소 범위. 그러니까 연소 범위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연소가 가능한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연소 범위. 그래서 우리가 연소 범위를 얘기할 때는 바로 연소 하한값, 최저값이 되겠죠. 그리고 연소 상한값, 최고값. 그래서 그 연소 범위를 이제 동일한 용어로 말하자면 연소 한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폭발 범위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폭발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연소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연성 기체라 하더라도 점화원의 존재 하에 산소와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연소 범위가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범위가 넓을수록. 그러니까 연소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소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소 범위를 얘기할 때는 바로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연소 하한계 같은 경우는 연소가 일어나는 하한값, 제일 적은 값이 되겠죠. 밑에 값. 그리고 연소 상한계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일어나는 상한값, 최고 윗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물질별로 그 연소의 범위들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가스는 아세틸렌 가스, 수소, 일산화탄소, 에테르, 이황화탄소 이런 식으로 자, 물질별로, 가스별로 자, 연소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연소 하한계 값입니다. 연소 하한계 값, 최저값.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수치가 바로 연소 상한값을 말하는 거죠. 최고값.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 수소의 연소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얼마가 되죠? 수소의 연소 범위는 바로 4에서 75 볼륨 %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많은 그 물질들의 연소 범위를 다 암기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죠?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필수적으로 그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가스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아세틸렌,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아세틸렌. 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소. 네, 수소도 자주 나오는 그런 그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에틸렌. 그죠? 에틸렌 이런 거. 에틸렌. 그 다음에 메탄, 에탄.
그리고 프로판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는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그 이제 다음에 또 배우실 건데 그 연소 범위를 알아야 연소 범위를 알고 있어야 그 위험도, 위험도를 구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질별로, 가스별로 그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사항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물질의 위험성이에요. 물질의 위험성. 자, 물질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 더 위험하냐, 위험한지를 조건을 지금 나열해 놓은 건데,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온도가 뭐 할 때?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그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물질들의 다 공통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압력이 클수록 위험하다. 그죠? 압력이 낮은 압력일 때보다 압력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죠? 압축됐을 때. 그 다음에 인화점, 착화점, 융점, B점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그렇죠? 네, 낮을수록. 자,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화점. 인화점은 어떠한 가연성 물질에 그 불꽃 점화원을 대었을 때, 점화원을 인가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 최저 온도를 바로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인화점. 그 다음에 착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그 착화점은 불꽃 없이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바로 착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융점 같은 경우는 뭐 융점? 융점은 녹는 점이죠. 녹는 점. 그리고 B점은 바로 끓는 점. 자, 이러한 온도들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자,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아까 처음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인화점, 착화점, 융점, B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럼 온도가 대체 높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낮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가연성 물질들의 주변 온도가 높을 경우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화점이나 착화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값, 최저값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 B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화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인화점. 그러니까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인화점은 점화원,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A라고 하는 물질의 인화점은 50도라고 할게요. 섭씨 50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B라는 물질의 인화점은 섭씨 80도씨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인화점만 비교했을 때 어떤 물질이 더 위험할까요? 어떤 물질? 당연히 이 A라는 물질이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화점이나 뭐 착화점, 융점, B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위험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연소 범위가 뭐 할수록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소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넓으면 넓을수록 범위가. 그 다음에 연소 속도, 증기압, 연소열이 클수록 위험하다. 그렇죠? 연소 속도가 당연히 뭐일수록 클수록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한 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증기압, 그러니까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압력이랑 똑같은 거죠. 증기압, 그죠? 그래서 압력이 클수록, 증기압이 클수록, 그리고 연소열이 클수록, 그러니까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더 위험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증발 자멸, 비열,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발 자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증발 자멸은 이제 그 물이죠. 물을 예를 들면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이 되거든요. 그죠? 그 열량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비열은 뭐예요? 비열 같은 경우는 어떤 1g의 물질을 1도씨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이제 비열이라고 하죠. 그러한 비열들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 장력도 뭐할수록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보시면 비중이 뭐할수록 비중이 큰 게 아니라
비중도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죠? 위험성을 자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7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위험도면 위험도. 자, 디그리 오브 해저드라고 하죠. 그죠? 디그리 오브 해저드. 자, 위험도인데 이 위험도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이제 무차원수인데 이거죠. 자, 연소 범위를 폭발 하한계로 나누는 것이므로 자, 폭발 하한 값이 뭐할수록 낮을수록 그리고 연소 범위가 뭐할수록 넓을수록 위험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위험도 H라고 하죠. H, 해저드 H인데 자, 이거는 연소 하한계 분의 이 L이 이제 연소 하한계예요. 그죠? 그다음에 U-L. 그러니까 연소 상한계 마이너스 연소 하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요 L이 뭐라고 L이? L이 연소 하한계예요. 연소 하한계. 그리고 있죠? U-L. 이게 뭐예요? 연소 범위예요. 연소 범위. 연소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소 범위. 그럼 여기서 이 위험도가 커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험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소 하한계는 작을수록 뭐한 거예요? 작을수록 위험도는 커지는 거고요. 연소 범위는 뭐할수록? 연소 범위는 커질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위험도 어떤 물질들이 더 위험한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은 연소 하한계의 값과 연소 상한계의 값을 알아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까 이걸 배웠죠. 그 물질별 연소 범위에서 자, 한 가지 볼까요? 자, 수소의 위험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수소의 위험도.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하한계가 4볼륨%고 상한계가 75볼륨%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자, 보세요. 자, 위험도는 지금 수소의 지금 수소의 위험도를 구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 그럼 연소 하한계가 4라고 했죠. 4. 그러면 4분의 연소 상한계가 75예요. 그죠? 75. 그럼 75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물질이 더 위험한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아셔야 된다고요? 바로 연소 범위를 아셔야 된다고요. 연소 범위. 그죠? 수소의 연소 범위가 4에서 75볼륨%니까. 그쵸? 그죠? 그래서 연소의 범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 위험도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혼합가스. 혼합가스의 이제 폭발 하한계입니다. 폭발 하한계. 자, 폭발 하한계라고 하는 거는 연소 범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연소 범위에서.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 수소가스, 뭐 메탄, 프로판 이렇게 각각 단일 가스의 연소 범위를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합가스입니다. 혼합가스.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법칙이냐면 바로 르 샤틀리에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A라는 가스가 있어요. A라는 가스가 있고, 자, 여기 B라는 가스가 있고요. 여기 C라는 가스. 자, 세 개의 가스가 지금 혼합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혼합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혼합가스의 그 비율을 보니까 자, A는 전체의 50%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혼합가스에서 말하는 거예요. B라는 가스는 한 30%, 나머지 20%는 바로 C라는 가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부피의 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이 A라는 가스, A가스, B가스, C가스의 바로 폭발 하한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가스의 폭발 한계를 뭐 2.1로 놓을게요. 2.1 볼륨 퍼센트. 예를 드는 거예요. B라는 가스의 폭발 한계를 요거는 한 4 볼륨 퍼센트. 그 다음 C라는 가스의 폭발 한계를 요거는 한 3.5로 놓을게요. 3.5 볼륨 퍼센트. 그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여기서 이 혼합가스, 3개의 가스의 혼합된 3개의 가스의 그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는 어떻게 구해주냐? 잘 보셔야 돼요. 자, L은 지금 이 3개의 가스의 그 부피의 값을 다 합하시는 거예요. 부피의 값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A가 50%, B가 30%, C가 20%잖아요. 이 값들을 다 합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자 100이라는 값으로 놨어요. 근데 이게 항상 100을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50%, 30%, 20% 놨죠. 그죠? 그럼 더하는 거예요. 더해주면은 다 더해주면 100이잖아요. 100. 이렇게 1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모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바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하한계분의 부피 용량. 하한계분의 부피 용량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뭐냐? A라는 가스는 폭발 하한계가 2.1이니까 2.1분의 몇 퍼센트라고요? 부피의 비가 50%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플러스 B라는 가스는 폭발 하한계가 4니까 4분의 30%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리고 C라는 가스는 얼마예요? 3.5분의 20%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어떤 값이. 그죠? 이 값이 바로 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항상 100이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그 혼합가스의 그 부피 비가 이 합이 10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A라는 가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40%라고 넣고요. 40% 볼륨 퍼센트 똑같고요. 그 다음 B는 10 볼륨 퍼센트. 자, C는 20 볼륨 퍼센트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걸 다 합하면은 100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100 안 나와요. 그죠? 얼마예요? 더 더하면 70밖에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항상 100으로 놓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를 70으로 놓고요. 그죠? 70 놓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에 나온 그대로. 그죠? 그 부피 비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40. 여기 10. 여기 20.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이 값들을 뭐한 거? 합친 거. 그죠? 이 합친 값들이 그대로 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비율을.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 나올 때는 자, 합한 값이 10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겠네요. 그쵸? 계산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시면 이제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게 3가지의 법칙이 있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던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어떤 법칙이 나와요? 바로 보일의 법칙 나오죠? 그죠?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일정할 때냐? 바로 온도입니다. 자, 어떤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그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말하는 법칙인 거죠.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온도와 기체의 양이 일정한 닫힌 계 내에서 일정한 질량의 이상기체가 가하는 절대 압력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뭐한다? 네,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에 그 어떤 실린더 이렇게 있어요. 자,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 실린더 안에 자, 이렇게 해서 자,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거라고요.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러면 이 안에는
바로 기체가 요 안에 자 기체가 채워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체가. 자 일단 여기는 온도가 지금 일정한 상태예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절대 압력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피스톤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 부피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부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 하다는 거예요? 압력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왜 압축시키는 거니까. 보세요. 부피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안에 있는 그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밀조밀 뭉쳐 있겠죠. 그만큼 압력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 절대압력은 바로 부피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곡선.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압력 어때요? 압력은 작아지고요.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반비례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그 부피와 압력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반비례 관계. 이겁니다. 반비례.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이제 무엇이 일정한 거냐? 바로 압력이죠. 온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와 온도는 뭐한다? 부피와 온도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례 관계. 잘 보세요.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뭐한다? 감소한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체.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온도? 보세요.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의 분자량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져요. 맞나요? 다시. 어떤 기체의 온도를 높여주면 그 기체의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해, 팽창. 그래서 부피도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자, 온도를 낮춰주잖아요. 온도를 낮춰주면 뭐예요? 수축해요. 수축하기 때문에 부피도 똑같이 뭐한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비례 관계.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그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은 어디에서 설명드릴 수 있냐면 바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이에요. 보일 샤를의 법칙.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뭐 할 때? 동시에 변할 때.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한 경우는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경우는 샤를의 법칙이었고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라는 것은 이건 보일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일 샤를의 법칙은 무엇이에요? 바로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동시에 변할 때. 일정한 게 아니라 동시에 변할 때. 그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바로 압력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 어떻게 보면 좀 합쳐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어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 이상기체의 어떤 상태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아주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자, 여기서 하나씩 그 내용들을 보면 이 P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P가 압력이에요, 압력. 그 기체의 압력을 말하는 거고요. 이 V는 부피죠, 부피. 그리고 N, 이 N은 몰수.
예, N은 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R은 이거는 이상기체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수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0.08입니다. 0.082 정도가 돼요. 이상기체 상수입니다. 그리고 T는 바로 절대 온도가 되겠죠. 절대 온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식도 있어요. PV는 nRT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n분의 WRT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 n 대신에 우리가 n분의 W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수. 자, 몰수. 이것이 바로 몰수입니다. 몰수. 그래서 몰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 어떤 물질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 분의 뭐예요? W는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V는 nRT 또는 PV는 n분의 W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논하기 전에 보일의 법칙이나 뭐 샤를의 법칙을 얘기했었잖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PV는 nRT. 자, 이 공식에서 보시면 자,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압력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몰수와 기체 상수는 어때요? 이 두 개의 값은 일정하죠? 일정해요. 안 변한다고요. 몰수랑 이거 있죠. 요 값, 기체 상수 값 0.082 이거 안 변한다고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양변을 요 t로 나눠주면 t분의 pv는 nr이 됩니다. nr. 그렇죠? 이 값은 일정하다고 일정해요. 어떤 값으로 일정하겠죠? k라는 값으로 할게요. 그죠? 그럼 t분의 pv가 일정이에요. 일정. t분의 pv가 일정하다라고요. 그럼 만약에 자, 보일의 법칙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일정하다고요?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면 보세요. t분의 pv는 k라는 값으로 지금 일정해요. 값이 일정하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온도. 자, 온도도 일정하대요.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누구도 PV도 뭐 어떤 값으로 일정하겠죠. 그죠?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값이. PV는 이것도 일정하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감소하고. 맞죠?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고.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바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맞나요? 온도가 일정할 때. 자, 그러면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 샤를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은 여기서 T분의 지금 PV는 자,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샤를의 법칙은 무엇이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자, 여기서 압력이 하면 T분의 V도 뭐겠어요? T분의 V도 일정한 거죠. 그죠? T분의 V가 이게 일정하다고요. 일정해요. 그러면은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커지면 부피도 커진다는 거네요. 맞나요? 똑같이. 왜?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부피도 똑같이 2배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비례 관계. 응? 근데 반면에 절대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샤를의 법칙에서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절대 온도는 뭐하다?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해석을 하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그리고 샤를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산소 공급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도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점화원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